20년 전 주한미군이었던 스콧 대령의 소식에 CNN 앵커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스콧 대령의 충격적인 이야기와 이로 인해 미군의 한국으로 귀화를 희망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 육군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이제는 군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리처드 스콧 대령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워싱턴 DC. 펜타곤에서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우린 더 이상 그곳에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이가 반박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저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국방장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스콧 대령, 자네는 20년 전 한국에서 복무했잖아.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20년 전 젊은 대위로 서울 용산기지에 부임했습니다. 기억 속의 서울은 발전 중이긴 했지만 미국의 대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좁은 도로와 노후된 건물들, 복잡한 교통,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개발도상국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군과 합동통신 훈련 중이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한국군의 장비가 고장 났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미군의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비상 상황이 발생해 미군 통신 장비로 모든 연락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한 한국군 중위가 제게 말했죠. 언젠가는 우리도 자체 기술을 개발할 겁니다. 어떤 날씨에도 작동하는 미국보다 더 좋은 장비를 만들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속으로 그건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하고 웃었습니다. 미국은 군사기술에서 수십 년 앞서 있었고 한국이 그 격차를 따라잡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절실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어요. 그게 20년 전 이야기이니 지금은 어떤지 알아봐야 봐주겠나?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주게. 솔직히 그 순간 내키지 않았습니다. 퇴역을 앞둔 시점에서 또 해외 임무라니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장관님.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한국 관련 서류를 펼쳤습니다. 낡은 사진첩도 꺼내 보았어요. 20년 전 한국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서울의 복잡한 거리, 아직은 빈약해 보이던 기반시설, 그리고 당시 만났던 한국군 동료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그래도 크게 달라졌을 리가 있을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뉴스는 들었지만 군사적으로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을까요? 그건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방을 싸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미션이군.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알던 김포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어요. 거대하고 초현대적인 건물, 효율적인 시스템, 깨끗한 시설. 미국 최고의 공항보다도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장에는 한국군 장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젊고 당당한 모습의 최민준 대위였죠. 스콧 대령님 환영합니다. 최민준 대위입니다. 대령님의 방한 기간 동안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최민준 대위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20년 전 만났던 한국군 장교들과는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반갑습니다, 최 대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과하는데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에서는 여전히 줄을 서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이곳은 놀랍도록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입국 절차가 정말 빠르네요. 제 말에 최 대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령님,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여요.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되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는 제가 기억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고 깨끗한 도로, 최신식 자동차들,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 정연한 교통 흐름이 눈에 띄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최 대위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도로는 10년 전에 확장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율주행 테스트도 여기서 진행하고 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도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뉴욕이나 시카고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변했다니 믿기 어렵네요. 미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현대적으로 보여요.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최 대위는 제 반응이 재미있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대령님이 계셨던 때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서울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 중 하나예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최 대위는 저를 서울 시내 투어로 안내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지하철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보실래요? 서울의 대중교통이 어떤지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 디지털 안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질서 의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은 처음이네요. 뉴욕의 지하철은 비교도 안 되는데, 뉴욕 지하철은 낙서로 가득하고 지저분하며 자주 지연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보스턴이나 워싱턴 DC의 지하철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빠른 와이파이, 편안한 좌석,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마치 미래의 교통수단 같아요. 최 대위는 제 감탄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더 놀라운 것들이 많답니다. 그의 말대로 다음 경험은 더 충격적이었죠. 은행에 들러 환전을 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모든 절차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에 최소 30분은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최 대위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간이 돈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어요. 미국 은행에서는 아직도 많은 서류 작업이 수기로 이루어지고 디지털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영어 서비스도 완벽했죠.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메뉴판 대신 QR코드를 스캔하고 모바일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현금을 사용하지 않네요. 현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가 모바일이나 카드로 이루어져요. 훨씬 편리하고 빠르죠. 미국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가 일반적인 곳이 많고 신용카드도 서명이나 핀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결제는 아직 완전히 보편화되지 않았죠.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최 대위는 특별한 경험을 제안했습니다. 대령님,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해 보시겠어요? 숙소에서 편하게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최 대위는 스마트폰 앱을 열고 몇 번 터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어요. 양념치킨과 피자 어떠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야식입니다. 지금이 밤 10시인데 이 시간에도 배달이 가능한가요? 최 대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4시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2시에도 거의 모든 것을 배달시킬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배달 서비스가 밤 9시나 10시에 끝납니다. 24시간 배달 가능한 음식점은 대도시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일상적이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로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원이 양념치킨과 피자를 가져온 거였죠. 이게 말이 되나요? 미국에서는 밤에 배달이 거의 없는데.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자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 바삭한 식감, 그리고 놀라운 맛의 조화였어요. 이건 정말 맛있네요. 최 대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피자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고 있었어요. 이곳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미국보다 더 앞서 나가는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그때 갑자기 심한 두통이 찾아왔어요. 아마도 시차 적응과 오늘의 충격적인 경험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죠. 다음 날 아침 두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최 대위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즉시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미국에서는 병원을 찾는 것이 하루 일정을 망치는 일이지만 여기서는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대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근처에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 금방 다녀올 수 있어요. 최 대위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최소 반나절은 각오해야 해요. 접수부터 대기, 진료, 처방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래서 저는 이미 오늘 일정이 엉망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최 대위는 접수대로 향했어요. 전자패드에 제 정보를 입력하고 외국인 진료 담당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창구가 있네요? 네, 많은 외국인들이 의료 관광으로 한국을 찾아오거든요. 외국인 진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답니다. 접수 후 딱 5분, 저는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예약을 해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스콧 씨,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제 증상을 설명하자 의사는 신속하게 진단을 내렸어요. 시차 적응 장애와 함께 긴장성 두통이 있는 것 같네요. 확실한 진단을 위해 간단한 CT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CT 촬영? 미국에서는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예약을 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가능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네, 바로 검사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검사실로 이동했고 놀랍게도 대기 없이 바로 CT 촬영을 받았어요. 검사는 불과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2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곧 결과를 확인하고 진료실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듣기론 미국에서는 CT 결과를 받는데 최소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속도였습니다. 정확히 20분 후 저는 다시 의사 앞에 앉아 있었어요.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시차 적응과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에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부터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처방전을 들고 병원 내 약국으로 향했고 5분 만에 약을 받았습니다. 병원 방문부터 약 처방까지 총 걸린 시간이 불과 1시간 정도였어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4~5시간은 걸렸을 일이었죠. 병원을 나오면서 최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인데. 최 대위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효율성과 정확성을 모두 갖추고 있죠. 미국보다 의료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요. 저는 처방받은 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고비용이 항상 문제인데 한국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을 먹고 컨디션이 좋아지자 최 대위가 다음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군 특전사 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령님이 직접 한국군의 능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병원 경험에 너무 놀라 있었지만 군사 전문가로서 한국군의 실력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제 임무는 한국이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최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군은 정말 북한을 상대할 만큼 강해졌나요? 최 대위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특전사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미군 기지와는 다른 긴장감과 함께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부대 내부로 들어서자 완벽하게 정돈된 시설과 최첨단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군 기지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시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군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대위의 말에 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그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차례였어요. 특전사 교육대장인 강소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스콧 대령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훈련을 직접 보시고 평가해주세요. 강소령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특수부대 장교들은 자부심이 강하지만 강소령에게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어떤 훈련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산악행군 훈련과 CQB 근접 전투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령님도 참관하실 수 있고 원하신다면 일부 참여도 가능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참여하고 싶습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강소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장비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30분 후 저는 한국군 전투복을 입고 산악행군 훈련에 참여할 준비를 마쳤어요. 15km 산악 지형을 완전 군장을 메고 이동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미군에서도 높은 강도의 훈련으로 꼽히는 과정이죠. 이 훈련은 미군들도 힘들어하는데 제 중얼거림에 최 대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페이스를 조절할게요.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한국군 특전사 대원들의 놀라운 체력과 정신력을 목격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어요. 3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도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5km 지점, 저는 이미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미 특수부대 훈련에서도 이 정도 강도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군 대원들은 전혀 지친 기색 없이 계속 행군을 이어갔죠. 괜찮으세요, 대령님? 최 대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말게. 나도 한때는 미 육군 최고의 행군 실력자였으니까.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10km 지점에서 저는 결국 페이스를 늦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한국군 대원들은 전혀 지치는 기색 없이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이건 미군 특수부대 대원들도 쉽게 해내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놀랍군요. 이 정도 강도의 훈련을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하다니. 강소령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매주 이런 훈련을 합니다. 북한 지형의 70%가 산악이라 이런 환경에서의 작전 능력은 필수죠. 15km 행군이 끝나고 곧바로 CQB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건물 내 근접 전투 훈련이었죠. 여기서도 한국군 특전사의 실력은 놀라웠어요. 정확한 사격, 빠른 판단력, 완벽한 팀워크. 미군 특수부대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과 막대한 예산,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죠. 그런데 한국 특전사의 훈련 수준은 그에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더 뛰어나 보였습니다. 훈련이 모두 끝나고 저는 솔직한 감상을 전했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제가 본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에요. 미군 특수부대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강소령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발전 중입니다. 더 강해질 것이고 더 나은 장비도 갖추게 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비. 한국은 자체 방산 능력도 갖추고 있나요? 최 대위와 강소령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내일 그 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확인하실 차례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군의 모습은 미국의 어떤 동맹국보다도 인상적이었어요. 전투력, 장비, 훈련 수준. 모든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미군보다 강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조차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직접 본 한국군의 실력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연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함께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 대위는 저를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외관부터 굉장했어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대형 방산 기업의 시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전 세계에 수출된 한국산 무기 시스템의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한국이 만든 무기라고요?
최대위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한국 기술로 개발된 시스템들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어요.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한 이 박사는 방산기술 개발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늘은 한국의 주요 방산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실제 시연도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박사를 따라 전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K2 전차, FA-50 전투기, K9 자주포 등 한국의 대표적인 무기 시스템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모두 한국 기술로 개발된 시스템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갖춘 주력 전차입니다. 미국의 M102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죠. 이 박사의 설명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특히 M102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전차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M102는 수십 년간 실전 경험을 통해 검증된 시스템인데 직접 성능을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시뮬레이션 센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K2 전차와 M102의 성능을 비교해 볼 수 있었어요. 화력, 방호력,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K2는 M102와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과 통합 전투 시스템은 미국 전차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었어요.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수준에 도달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으로 K9 시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사격 훈련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K9 자주포는 현재 전 세계 8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사거리와 정확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시연 영상을 보니 K9 자주포는 40km가 넘는 거리에서도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미국의 M109 자주포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었어요. 이건 미국 군사 전문가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FA-50 경공격기였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라니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FA-50은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인기가 많죠. 미국은 F-35, F-22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개발과 유지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반면 FA-50은 실용적인 가격에 훌륭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며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에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 국방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스콧 대령,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국군 상황은 어떤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놀라운 수준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미국의 기술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제출해주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다른 것 같군. 전화를 끊고 이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무기 시스템들이 실제로 한국군에 배치되어 있나요? 물론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 중이에요.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곳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니라 자체 방위 능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를 보면 머지않아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지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다.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다.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이 박사와 최 대위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산 기업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최 대위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니더군요. 미국의 군사력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최 대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이제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한강변 카페에 앉아 최 대위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현대적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뉴욕이나 시카고의 도시 풍경과는 또 다른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대령님, 한미동맹이 단순히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 대위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최 대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금의 한미동맹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그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6번째 교역국이며 미국 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많은 나라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지만 그 비용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주둔 비용의 대부분을 기꺼이 부담하고 있었어요. 이건 경제적으로도 미국에게 큰 이점이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국방비로 GDP의 2.7%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많은 나토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GDP 2%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하라고 요구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죠. 반면 한국은 그 이상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그것은 단지 한국에게만 손해가 아닙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릴 거예요. 최 대위의 말이 맞았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 억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입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하지만 미국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현재 한미동맹의 실체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어쩌면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보다 더 선진화된 나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도 여전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혁신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효율성, 속도, 정확성 면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할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대위,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너무 좁은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이건 미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네요. 최 대위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해합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내일은 더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전역 후 정착한 미군들을 만나보실 건데 그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울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발상인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처음 임무를 받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불과 며칠 만에 제 인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과연 내일은 또 어떤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 대위는 저를 서울 외곽의 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다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한 미국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스콧 대령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주한미군 상황을 조사 중이신 분이에요. 자리에 앉자 마이크라는 전직 미 육군 중령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다 전역 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퇴역 군인들이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제임스라는 전 해병대 원사는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미국과는 완전히 달라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죠.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은 범죄율이 높고 총기 사고도 빈번합니다. 또한 의료 비용도 매우 비싸죠. 반면 한국은 이런 문제들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자리에 모인 8명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고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주한미군들 사이에서는 한국 근무가 가장 인기 있는 해외 근무지로 꼽혀요. 많은 이들이 연장 근무를 신청하고 심지어 전역 후에도 이곳에 남고 싶어 합니다. 마이크의 말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임스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젊은 미군들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모두 좋아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미군들도 많고요. 미국에서는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TS 같은 K-팝 그룹은 미국 차트를 석권하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문화적 영향력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동안의 경험이었지만 저 역시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여기 살고 싶어지는데요. 제 농담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한미군의 또 다른 측면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단순히 군사적 주둔이 아니라 문화교류와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철수 논의가 진행 중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 조사를 위해 이곳에 온 거고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철수는 양국 모두에게 손실일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죠. 다른 이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한미군 주둔이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 양국 관계의 중요한 상징이자 가교라는 점을 실감했어요. 미국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지만 한국처럼 현지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문화적으로 융합된 사례는 드뭅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선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오면서 최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군이 떠나길 원하나요? 최 대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미군은 단순한 외국 군대가 아니라 70년 가까이 함께해온 파트너예요. 그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 임무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군사적,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했는데 이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관계임을 깨달았어요. 내일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까요. 최 대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령님의 결정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제 의견이 미 국방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그리고 그 결정은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이미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을 거닐며 서울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대위와 나란히 걸으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 대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령님께서 직접 보시고 경험하셨으니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강변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제가 알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인 도시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강력한 군사력, 선진화된 방산 기술. 모든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뉴욕, 시카고, LA 같은 미국의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서울은 전혀 뒤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측면에서는 더 앞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빠른 인터넷, 첨단 결제 시스템 등은 미국이 배울 점이 많았어요. 최 대위, 솔직히 말해서 주한미군 철수는 양국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대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체 방위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이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최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한강이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철수를 논의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비용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 문화적 교류,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등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국도 미국을 필요로 했죠. 또한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그 공백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거예요. 최 대위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국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치를 공유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어느 도시 못지않게 발전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최 대위와 이야기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행이었어요. 최 대위는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십시오. 이번엔 임무가 아닌 친구로서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철수? 절대 불가능하다. 보고서에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강력한 군사력, 발전된 방산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솔직하게 썼어요. 특히 한국이 미국의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양국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철수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장관실에 들어가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스콧 대령, 결론이 궁금하군.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철수가 답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양국 모두에게 필수적인 전략적 자산입니다. 장관은 제 보고서를 살펴보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다니 놀랍군. 자네의 의견을 존중하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겠네.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놓고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 한국군 특전사와 함께한 훈련, 방산기업 방문, 한강에서의 마지막 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강하다. 그리고 나는 이곳을 잊을 수 없다. 20년 전 젊은 장교로서 한국에 처음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때는 임무였지만 이제는 존경과 애정이 담긴 관계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리 잡은 강국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몇 주 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대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전화기를 들어 최 대위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대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휴가 때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만나면 좋겠네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맹국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스콧 대령의 사연 어떠셨나요? 20년 전 한국의 모습과 발전된 한국의 모습, 미국과의 협력 관계 등에서 우리나라가 참 많이 변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 해외에서의 위상 등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사연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